투자자들도 우리가 그전에는 등대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뭘 보고 투자해야 되느냐가 없으니까 그냥 하루하루 주가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오르면 올라서 불안하고 내리면 내려서 불안하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진짜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투자 문화가 바뀌는 게 있고 기업들이 주주를 대하는 문화가 바뀌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주주가 경영을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나머지는 손님이고 네. 자기가 주인인 경우가 있어요. 네.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이걸 왜 줘야 돼? 라는 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은 네. 월급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기업은 도구예요. 돈을 벌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냥 돈을 쌓아놓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야 내가 돈 열심히 벌었으니까 나는 이렇게 많이 모아놔야지 라는 인식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ROE를 떨어뜨리고 주주 환원을 안 하게 하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주말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대학생 10명 가운데 7명이 해외 주식에 투자한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한국에 비해서 변동성이 낮고 안정성이 높다. 그래서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는데 그 말을 반대로 얘기하자면 한국 주식의 이미지는 변동성 높고 안정성이 낮다라는 얘기겠죠. 사실 이걸 해소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밸류업 프로그램인데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단기 주가 올리는 뉴스 재료가 아닌 결국 중장기적으로 한국 주식의 체력을 기초 체력을 높여줄 수 있는 방식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도대체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따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프로TV의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도대체 밸류업이 뭡니까? 밸류업 가치를 높이는 이게 주식시장은 일반적으로 펀더멘탈에 따라서 중장기적인 가격이 결정된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 얘기를 고지고대로 듣는 투자자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들의 수급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잖아요. 근데 용어를 조금 구분해서 살펴보면은 네. 우리가 이른바 펀더멘탈이라고 부르는 부분들이 기업의 자산이라든지 수익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주가는 결국 중장기적인 펀더멘탈에 따라 움직인다라 그러면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든지 수익성에 따라서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거기를 따라간다라는 것이 일종의 성립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중장기적으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수익성에 비해서 주가가 못 간다. 그러면 단기적이야를 너무 오래 한다. 그러면 여기에는 뭔가 좀 다른 요인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네요.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흔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기업의 자산이나 수익성은 이 정도에 있는데 언젠가 갈 줄 알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가. 그런 뭔가 요인이 있을 때 그걸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부르는데 예전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북한에 대한 위협이라고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예, 이 나라에는 뭔가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 약간 불안한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초장기 자금들은 들어오기를 좀 꺼려한다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한다고 얘기했었는데 뭐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안보적으로나 거기에 굉장히 안정적인 나라라는 걸 전 세계가 다 알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주식시장에 어떤 요인이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 게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자본시장의 어떤 양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보면은 2023년 말에 2,558조 원 주요국 중에 13위입니다. 네. 그리고 GDP 대비해서 116.2%. 그러니까 별로 낮은 수준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상장 기업 수. 그러면 주식을 사려고 그러는데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어야 그 주식에 투자를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장 기업이 뭐 이게 많다고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많아야 질적인 부분에서도 좋은 기업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상장 기업 수를 살펴보면 2,558개로 주요국 중에 7위입니다. 많은 편이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도 자본시장의 양적인 측면은 꽤 높은 편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 증가율을 보더라도 꽤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는 것만큼 더 우리나라 경제를 성장시켰던 그 기업들이 더 많이 상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기업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는가? 그러니까 제대로 된 평가라는 거를 속칭 얘기하면 주가가 그만큼 같냐? 그러니까 펀더멘탈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든지 수익성 대비해서 그 기업들의 주가가 그만큼 올라갔냐를 살펴보면 네.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겁니다. 최근 10년 평균 PBR은 자산을 가진 것에 비해서 주가가 얼마큼 갔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은 1.04배, 미국은 3.64배. 네. 그래, 미국은 그렇다 치고 미국은 미국이니까.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뭐 일본 1.4배, 대만 2.07배.
여기에 비해서도 한국보다 대만이 거의 한 2배 가까이 높게 받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대만이 뭐 TSMC 갖고 있다곤 하지만 그 외에 떠오르는 건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근데 왜 대만이 우리보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공장을 가지고 있다. 네. 우리나라에서 100만 원짜리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네. 근데 걔는 주가가 107만 원이야. 근데 똑같이 대만에는 100만 원짜리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주가가 207만 원이야. 그러니까 한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왜 똑같은 자산이고 이걸 이렇게 뭐 평가를 못 받냐 네. 할 수 있겠죠. 그럼 수익성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죠. 수익성 대비 돈을 얼마나 버느냐에 대비해서 주가가 얼마큼 가느냐가 PER입니다. 네. 10년 평균 PER이 14.16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단기적인 부분에선 수급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네. 10년이면 10년을 가지고도 우리가 단기적인 수급 변화라고 볼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한국은 14.16배, 미국은 좀 꽤 높게 나오고 있고요. 대만 15.95배에 비해서 또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그러네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도대체 어떤 요인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거버넌스적인 측면에서의 이야기들을 좀 하는 게 있습니다. 기업이 자산을 가지고 이익을 내고 있더라도 이게 그 돈을 대주주가 사익 편취를 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소액주주들에게 이익이 배분되지 않는다라는 요인들 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한다라는 건 결국 이제 거버넌스 문제라든지 수급 문제가 있다면 제도적인 측면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편리하게 주식을 살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국내 자금들은 국내 투자를 많이 하니까 해외에 있는 돈이 국내로 들어오면은 우리나라의 유동성이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의 ID 제도를 폐지한다거나 아니면 잘 몰라서 투자를 못하는 경우를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영문 공시 의무화 조치 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서 이게 우리나라의 그 배당 제도가 되게 특이한 제도였는데 모르고 투자해야 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배당이 얼마 주는지 모르고 네. 배당 투자를 해야 되는 네. 그런 부분들도 좀 개선을 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물적 분할 같이 그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주주 보호 강화 조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기업이 주주 환원을 늘리고 자본 수익성을 개선하려 그러는 관행이 좀 필요한데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거기서 정부가 나서서 기업한테 야, 너 번 돈에서 얼마씩 주주들한테 떼어주세요. 안 되죠. 그거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돈 잘 버세요. 벌 수 있었으면 벌었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럼 기업 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도 네. 적극적인 밸류업 정책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벌고 있는 자산이라든지 수익성 측면에서 개선되는 부분도 일부 있었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는 뭔가 좀 달라졌다.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들이 꽤 유의미하게 작동을 했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됐고 그것만큼 우리나라도 굉장히 좀 열심히 좀 이걸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고 싶었던 것은 누구나 매 한 가지의 마음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그게 현실 가능하냐를 몰랐었던 거고 근데 일본 케이스를 보니까 이게 되네?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도 좀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업 가치를 좀 올릴 수가 있는 겁니까? 그거를 일단 일반론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주식을 오늘 사가지고 내일 오르면 파는 거 그것도 투자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특별한 펀더멘탈한 요인이 작용하진 않아요. 그때 뭐 뉴스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기도 하고 그날의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고 아니면 외환이라든지 뭐 금리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죠.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상장 주식이 아니라 친구가 와가지고 우리 동업을 하자 혹은 나에게 투자를 좀 해달라 라고 했을 때 그 주식을 사는 게 투자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또 하나는 내가 기업 안에서 뭔가 CEO한테 가서 내가 이런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하니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배정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보면 돼요. 그 예산이 투자죠. 이 예산이 투자죠.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거는 결국 자본과 노동, 기술을 집약을 해가지고 돈을 벌려 그러는데 나 혼자 나의 노동력, 나의 자본, 나의 기술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집약시켜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도구로서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본을 더 달라고 얘기를 하려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 제일 먼저 제가 이 돈을 투자해 주시면 얼마를 벌 수 있는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먼저 돼야 되죠. 그게 먼저죠.
그게 바로 이른바 가이던스입니다. 아, 그리고 얼마를 벌면 그 중에 얼마를 돌려드릴게요. 주주환원. 그게 주주환원입니다. 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자산은 주식이기 때문에 그 주식이라는 거는 지분의 증권이잖아요. 네. 지분 증권이면 그 기업에서 투자자들한테 뭘 얘기해 줘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를 벌 거고 벌게 되면 이만큼을 나누겠습니다를 기본적으로 설정하는 가이던스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대충 가이던스가 있으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아, 이 회사의 주식의 가치는 예를 들어서 10만 원쯤 되는 것 같아. 네. 근데 지금 한 8만 원밖에 안 되네. 이게 1년 후에 2년 후에 가이던스가 이만큼을 줬어. 근데 지금 이 가이던스대로만 간다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10만 원쯤 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주가가 한 6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2년에 40%네? 뭐 6만 원이면 40% 아니군요. 네네. 넘는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아, 지금 주식이 싸다라고 해서 샀어요. 그럼 나는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10만 원 될 때까지.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걸 기다릴 수 있어요. 아, 근데 예를 들어서 6만 원에 샀는데 오늘 6만 5천 원 됐어. 네. 팔고 싶은 마음 들죠. 그렇죠. 근데 이 회사가 준 가이던스를 보면서 이거를 이렇게 비즈니스를 해서 이 정도 돈을 벌 수 있고 이걸 이렇게 수익을 나눠줄 거야라고 했을 때 보니까 그럼 나는 10만 원쯤 되는 것 같아서 샀어요. 네. 그러면 6만 5천 원이 돼도 안 팔죠. 네. 그럼 5만 5천 원이 돼도 굳이 팔 이유가 없는. 그렇죠. 그래서 가이던스가 설정이 되면은 그 중간에 생겨나는 수많은 변동성에서 다른 투자자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거래하는 투자들은 있을 수 있지만 네. 그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걸 투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안 줘. 그러면 어떻게 그걸 평가를 해가지고 그렇죠. 투자를 할 수가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가이던스 설정이 돼야 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효율적인 자본 배분이 필요합니다. 이거 말이 좀 어려운데 네. 요거를 한번 볼게요.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 그러니까 순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건데 네. 이러면 이제 수식이 좀 복잡해지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 단순하게 내가 돈을 투자를 했어요. 100만 원을. 그럼 그 돈을 100만 원을 기업이 가져갔죠. 네. 이걸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냐? 예를 들어 친구가 치킨집을 낸대요. 그래서 예, 근데 예. 인테리어 비용이랑 뭐 권리금 해갖고 총 들어가는 비용이 2억이래. 그 중에 저한테 1억을 좀 투자해 달래요. 예, 예. 거기서 어떻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억 원을 그 사람이 투자를 받았잖아요. 네. 그 돈을 가지고 얼마의 수익을 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네. 내 돈을 가지고. 네. 그게 이제 자기 자본 이익률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부채니까 갚아야 그쵸. 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너무 당연하잖아요. 내가 투자를 하는데 얘한테 투자하면 얘가 1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래. 근데 내가 만약에 저기다 투자 안 하고 20% 나는 투자처를 알아. 네. 그럼 투자 안 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내가 아무리 투자를 해봐야 5%밖에 못 벌 것 같아. 그러면 걔한테 투자를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ROE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ROE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자기 자본 수익률을 어떻게 해야 올라가냐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분수잖아요. 네. 순익이 올라가거나 자기 자본이 내려가거나.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순익이 올라가게 되면은 ROE가 올라가게 되고 네. 자기 자본이 내려가게 되면은 그 ROE가 올라갑니다. 근데 돈을 벌었어. 네. 작년에 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럼 돈이 예전엔 100만 원이 자기 자본 투자자들의 돈이 100만 원이었는데 네. 그 돈을 가지고 벌어가지고 200만 원이 됐어. 네. 근데 작년에 10만 원 벌었는데 올해도 10만 원 벌어. 네. 그러면은 100만 원을 가지고 10만 원 벌 때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았는데 10%였는데 200만 원 갖고 200만 원 갖고도 10% 원밖에 못 벌어. 반으로 뚝 떨어지죠. 반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많아지면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오히려 ROE가 떨어져요. 그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 그거 네가 투자하지 말고 네. 돌려줘. 내가 할게. 나 그거 딴 데 가서 투자할게. 음. 이렇게 되면은 그 돈을 빼서 주주들한테 주잖아요. 네. 그럼 자기 자본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럼 ROE가 올라가요. 되게 심플한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너 내 돈 가지고 가서 얼마 벌 수 있니? 요게 ROE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분자에 있었던 순익의 경우에는 예. 가이던스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분모에 있는 자기 자본의 경우에는 주주환원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주환원으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내가 ROE를 지금 우리가 돈 100만 원 또 벌었잖아요. 나 그 돈 가지고 더 좋은 사업에 투자할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투자를 해서 돈을 더 많이 번다. 네. 그럼 ROE가 올라가죠. 근데 그런 사업이 없어. 그러면 돌려주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냥 갖고 있어요. 투자를 안 하고 5%밖에 안 되는 비즈니스를 그냥 계속하고 있어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야 5% 벌 거면 그거 너한테 투자 안 했지. 네. 돌려줘. 그게 주주환원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주주환원과 ROE는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주환원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돈을 벌었으면 그거 기업은 도구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구가 돈을 계속 싸들고 있을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벌었으면 나눠주든가 아니면 돈을 더 벌든가 네. 해야지 그냥 쌓아놓고 있으면 오히려 ROE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주환원은 이익을 배분하는 효과가 있어요. 하나는 투자자가 내가 돈을 투자했는데 그럼 돈이 묶여 있잖아요. 네. 근데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좀 들어와야 유동성이 좀 생기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기업의 전반적인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기업 가치를 높이려면 일단 투자자들한테 우리가 이만큼 할 수 있어요라는 가이던스를 제공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거대로 했을 때 어느 정도 돈을 벌고 번 돈을 가지고 또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자본 배분이 있어야 되고 네. 자본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한테 이익 배분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이익을 어떻게 활용할지 유동성을 공급해 주거나 네. 뭐 이런 측면에서의 기업 가치 제고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업 프로그램들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한번 실제 사례를 한번 볼게요. 네. 이거는 현대차의 가이던스입니다. 현대차의 가이던스가 우리가 424만 대 정도를 판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24만 대를 팔게 되면은 매출이 이만큼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이만큼 늘어나게 됐을 때 우리의 영업이익률은 한 8에서 9%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전년 매출액에다가 영업이익률 곱해 보면은 대충 얼마를 벌지가 나오죠. 그렇죠. 그걸 알 수 있는 게 있고 그러면 네가 돈을 얼마나 신사업에 투자를 할 거야? 네. 신사업을 투자를 해가지고 얼마 벌 수 있어?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럼 얼마를 벌 수 있냐? 얼마를 쓸 거냐?라고 봤을 때 여기에 이만큼을 쓸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럼 너 돈은 있니? 네. 그거 쓸 돈은 있어? 그랬을 때 이만큼 프리캐시 프로. 그러니까 또 내가 돌아간 유동성은 이만큼이 있어요. 그럼 대충 얘가 이만큼을 투자해서 이만큼을 벌겠다는 얘기구나. 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들어가는 돈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네요. 수익성이 들어가는 돈에 대한 얘기고 이거는 그 나가는 돈에 대한 얘기예요. 투자 네. 파트는. 그러니까 이만큼을 투자해서 이만큼을 벌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네가 벌었으면 나는 거기에 대한 얘기가 주주환원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배당 성향을 25% 이상으로 가져갈 예정이에요. 네. 그러면은 대충 요거 계산해 보면 대충 얼마 벌지 나오죠. 네. 얼마 버는 거에서 25% 이상은 받게 되겠구나. 예상이 가능해지네요. 예. 언제 언제?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고. 네. 근데 주주환원이라는 건 꼭 배당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사주 소각이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매년 1%씩 소각을 할게요. 라는 것이 전반적인 주주환원이에요. 그러니까 요 내용들이 그냥 표로 하나 그려져 있는 거긴 하지만 요거 하나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결국은 투자자들한테 내가 얼마를 투자를 하면은 언제 얼마를 벌 수 있구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투자자들은 지금까지는 뭐 뉴스에 호재, 악재, 뭐 기술이 새로운 게 개발됐다, 실패했다 이런 걸로 이제 뉴스성으로 좀 투자에 접근을 많이 했었는데 투자자들도 그러면 이런 ROE를 계산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ROE를 굳이 계산할 필요 없이 계산한 걸 알려줘야죠. 기업에서. 네. 당연히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네. 거고 투자자들이 뉴스를 보는 건 뭐냐면은 여기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해서 100% 지켜지리란 보장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기업이 계획했던 대로 잘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미래 가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저거 잘 안 될 것 같은데라고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현재의 주가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그럼 뉴스를 보면서 지금 잘 가고 있구나 안 가고 있구나 이건 너무 큰 악재야. 얘네가 계획했던 사업 계획들이 아예 어그러질 것 같아. 네. 라고 얘기하는 뉴스라면은 당연히 투자를 철회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저거는 뭐 일시적으로 저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가는 방향이 있을 것 같아. 라고 한다 그러면 들고 있거나 아니면 그대로 갈 거면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그럼 더 사거나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기업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줘야 되냐.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투자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일인데요. 제가 이렇게 극복해 나갈 계획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거는 너무 치명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세웠던 계획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얘기도 해줘야 투자자들이 그 기업에 대한 얘기를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우리나라는 그렇게 잘 해왔냐? 라고 본다면 우리나라는 ROE 같은 경우가 8%죠. 네. 8%.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거는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못 벌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많이 벌었다라는 거는 투자자들한테 안 돌려줘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못 벌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둘 다 안 좋은 겁니다. 너무 많이 쌓아놓고 있는 것도 안 좋은 거고
돈을 못 버는 것도 안 좋은 거고 어쨌든 ROE 숫자가 낮다는 건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랬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14.9%로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대만도 13.6%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대만의 PBR이라든지 PER이 왜 우리보다 높은가? 네. 자기 자본 효율성이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익이 높아져서 좋은지 모르겠고 네. 이게 자산을 잘 배분해서 그런지 모르겠을 때 우리가 배당 성향을 보면 우리나라의 배당 성향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돈이 26%, 대만은 55%. 많이 돌려주네요. 많이 돌려주죠. 아.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돈을 벌었다라고 했을 때 네. 많이 돌려주는 기업이 좋을까요? 안 돌려주는 기업이 좋을까요? 많이 돌려주는 기업이 좋죠. 그렇죠. 네. 반대로 그럼 순익단을 보면은 네. 많이 버는 기업이 좋을까? 똑같은 자기 자본을 가졌을 때 많이 버는 기업이 좋을까? 적게 버는 기업이 좋을까? 많이 버는 기업이 좋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ROE가 높은 거 그게 네. 배당 성향과도 관련이 있고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PBR이나 PER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똑같이 100만 원을 비는 기업, 똑같이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업에 대한 주가가 달라지는 것은 이런 요인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럼 이거를 정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 정부가 규제를 정해가지고 정부 시행령에 따라서 기업이 돈을 이만큼 버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거래소는 그 기업들의 주식이 관리되고 거래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여기를 관리하는 한국거래소가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를 기업들과 긴밀하게 이야기 나면서 이걸 높이기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게 된 겁니다. 아, 그러면 그 내용에 저희가 지금까지 이론적으로 배웠던 그 요인들이 다 들어가 있을까요?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것도 살짝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네. 정부에서 뭘 한다 그랬을 때 뭐 배당 세금을 낮춰준다거나 네. 뭐 거기에 대해서 그 펀드들에서 나가는 세금을 좀 줄여주게 되면은 여기서 좀 이렇게 돈을 더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니면은 진짜 조금 더 극단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자금을 조성해서 네. 다 같이 코스피를 사요. 네. 그럼 주가 올라가겠죠. 자, 올라가죠. 네. 그런 것들은 일종의 증시 부양책. 네. 이거든요. 그러니까 증시 부양책이라는 것과 이 밸류업 프로그램은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시장의 펀더멘탈을 높여주는 거하고 아니면은 그러니까 증시 부양책처럼 시장의 수급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밸류업 프로그램 나왔는데 왜 오늘 주가 안 오르나?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결이 좀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들이 그런 가이던스를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이익률을 높이고 많이 펀드를 주주들한테 나눠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서 투자자들은 오늘 주가 움직이는 것보다 이 기업이 이만큼 더 성장할 거니까 나는 더 오래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하면은 더 오래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안 떨어졌는데 새로운 사람이 또 사요. 네. 그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를 중장기적으로 기대를 하는 거지. 단기적으로 야 밸류업 프로그램에 이건 호재인 것 같아. 네. 그래서 오늘 주가 오르고. 야 근데 이거 조금 약한 것 같은 건 약재인 것 같아. 그래서 주가가 내려가는 거하고는 밸류 프로그램은 약간 좀 달라요. 네. 그래서 그럼 기본 취지는 기업들이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하고 투자자들로부터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그걸 통해서 기업들은 적절한 평가를 받으면 주가가 높죠. 예를 들어서 뭐 유상증자라든지 그런 거 할 때 훨씬 더 자금 조달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고 이거는 단순하게 뭐 주가가 높으니까 자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기업을 뭐 믿을 수 있겠다. 그리고서 유상증자를 할 때 그런 거 하는 거죠. 주주 여러분 제가 이런 비즈니스를 할 거예요. 네. 이런 비즈니스를 할 수 하면은 이 정도 이익이 기대가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돈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이거를 투자자분들이 돈을 내시면 투자금을 내주시면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볼 거예요. 그러면 주주들이 거기서 오케이 그럼 내가 돈 더 내볼게 돈 좀 더 벌어봐 할 수 있는 거. 네. 이것도 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선순환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뭐 잘하려 그러면 뭘 할 수 있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뭐 세제 지원을 조금 해준다거나 네. 아니면은 밸류업을 잘한 기업들에 대해서 표창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평가를 받을 때 우대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좀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정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는데요.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세제 지원이 되면은 투자 수익률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 그 주주 환원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배당을 많이 해라,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해라 이런 건데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직전 3년 대비해서 5% 초과분에 대해서는 5% 법인세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한테도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을 받게 되면은 세율이 14%인데 요거를 추가 배당 금액에 대해서는 9%로 완화를 하거나 아니면 배당을 좀 많이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45% 과세가 될 수가 있는데 요거를 분리를 해서
25%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이번에 추진하기로 했어요. 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가업상속 공제 대상하고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용하는데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ISA 계좌 여기에 납입한도,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에서 주주 환원과 관련한 세제 지원 혜택은 기본적으로 밸류업 공시를 한 기업만 대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밸류업 공시를 했다. 그러면은 자기네들의 뭐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의 증액분에 대해서 법인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거기에 주주들도 이제 그 배당에 대한 세금을 좀 세율이 좀 낮아진다거나 분리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은 기업은 기본적으로 밸류업 공시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주들도 자기네들이 어떤 배당에 대한 세금을 좀 낮추려면은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자로서 주주로서 밸류업 공시를 해라라고 또 요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은 이제 주주가치 제고 계획을 기업이 수립을 하고 이걸 투자자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과정을 만들 때 진짜 그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어떻게 수립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은 기업들도 사실 좀 고민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영은 열심히 하는데요.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이크를 만드는 회사라 마이크 만드는 법은 잘 알겠는데 그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네요. 라는 부분들도 좀 고민이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 만드는 사람은 스폰지 가격을 싸게 하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마우스 만드는 데들은 좀 플라스틱 가격을 싸게 사오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뭐 다 기업마다 중구난방으로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만드는 쪽에서도 힘들고 네. 투자자들도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그 기업 그 가치 제고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요런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 가이드라인을 안 지키면은 처벌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좀 그렇죠. 그럼 이상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회사마다 사정이 다른데 네. 그러니까 요런 가이드라인이 있고 기업의 어떤 그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방식으로 잘 활용해 보세요라고 해서 하는 거고 그러면 이거 잘했을 때 그럼 그냥 뭐 잘하는 것만으로도 서로 필요해서 잘하는 거지만 더 잘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뭔가 좀 인센티브를 주면 좋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뭐 세제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모범 납세자로 선정할 때 우대를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거기서 투자를 좀 더 잘 받게 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기업 밸류업 좀 잘하는 기업들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주가가 좀 좋은 것 같아.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지수를 만들면 어떨까? 지수를 만들어 가지고 ETF 자금이 또 유입이 되게 되면은 네. 그러면 거기서 또 적정 가치로 따라갈 수 있게 되겠구나라고 해가지고 한국거래소에서 그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을 하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지수를 개발하고 나면은 여기서 연계해 가지고 기관 투자자들 운용사들이 ETF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ETF를 만들게 되면 그거를 또 한국거래소에서 상장을 시키고 그분들이 밸류업 하는 회사들한테 ETF 다니고 좋은 것 같아서 샀어. 그럼 그 ETF 자금은 또 그 주식을 사게 되겠죠. 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선순환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 아예 그냥 한국거래소에다 전담 부서를 만드는 거예요. 네. 이게 뭐 투자자들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와서 저는 한국 기업에 대해서 한국에다가 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국 시장이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점이 좀 불편해요. 라고 얘기할 때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네. 이거를 전담하는 체계를 만드는 거고 밸류업 관련해서 네. 그리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라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 그렇죠. 그럴 때 전담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지원하는 부서가 있고 그러면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한국거래소가 그거에 대한 모든 걸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외부의 전문가들도 필요하죠. 그럼 외부 자문단을 또 조성을 해주는 겁니다. 네. 외부 자문단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와주는 게 있고 이거 그러면 또 기업들도 그렇고 그 뭐 투자자들도 그렇고 그거 어떻게 봐야 돼요? 뭘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라고 했을 때 이게 한국거래소의 공식 채널 네. 카인드의 기업 밸류업이라는 밸류업 정보라는 사이트를 따로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 어떤 내용들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검색 사이트에 왔습니다. 네. 여기서 거래소, 카인드가 공식 사이트. 그래요? 입니다. 친절한 거래소. 친절한. 네. 그러네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네. 여기에 보면 제일 앞에 상장 공시 시스템이 나옵니다.
눌러서 들어가면은 바로 나와요. 기업 밸류업 정보라는 네. 게 나오고 여기에 보면 다양한 얘기들이 밸류업이 뭔지 뭐가 뭔지 뭐 이런 얘기들 좀 나오고 뭐 투자 지표들에 대한 순위도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ROE가 높은 기업이 뭐가 있고 PER이 높은 기업이 뭐가 있고 계산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밸류업 정보에 보여서 투자 지표에 업종별 투자 지표 순위라고 보시면은 여기에 쭉 나옵니다. 뭐 코스피면은 코스피에서 ROE가 제일 높은 기업은 어디일까라고 해서 검색을 눌러보면은 ROE 높은 순으로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럼 배당 성향이 높은 번 돈에 비해서 잘 주는 그런 기업은 어디 있냐라고 본다면 배당 성향을 눌러보시면 배당 성향별로 순위가 쭉 나옵니다. 와, 쭈르륵 나오네요, 그냥. 그리고 이제 배당 성향도 배당 성향인데 우리는 당장 수익률이 중요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번 돈에 비해서 얼마냐보다 내가 산 주식에 비해서 배당 수익률이 얼마나 되냐라는 부분도 배당 수익률도 눌러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저렇게 나오는군요. 순위별로 1위부터 쭉 검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좀 또 재밌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공시 현황이에요. 네. 공시 현황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그 우리가 밸류업 공시를 뭐 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를 그냥 공시 사이트에 가가지고 보게 되면은 너무 많은 공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수시 공시, 정기 공시, 뭐 유상 증자, 무슨 분기 보고서 뭐 이것저것 되게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는 그냥 거기서 밸류업 공시가 뭐라고 썼는지를 좀 보고 싶어라고 한다면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그냥. 밸류업 공시 한 대만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예고 공시다라고 눌러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언제 4분기에 이거 공시할 거예요 라는 얘기 나오는 게 있고 실제로 공시를 한 기업들을 보면은 우리가 공시를 할 때 여기서 5개년의 중장기 목표 계획을 수립해서 ROE는 18%, 매출은 연평균 15% 증가, 최소 배당 성향은 26%를 유지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요. 근데 뭔 수로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할 건데?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첨부 문서를 눌러보시면은 기업별로 이거를 실제로 자기들이 계획을 상세하게 내놓은 자료들도 PDF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보시면은 다양한 내용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 한국거래소 카인드에 가면은 여기서 기업 밸류업 관련한 공시를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이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주주 환원을 확대할 경우에 법인세라든지 배당소득세를 감면하는 세제 지원 같은 경우도 있고 이게 뭐 거래소가 공동 IR을 참여를 했을 때 이거 잘한 기업들을 우대해 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거 은근히 기업들이 신경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지정감사제를 면제해 주는 게 있어요. 지정감사제 면제가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회계법인을 고를 때 진짜 이렇게 내 거를 잘해줄 수 있는 회계법인을 골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야 너 그냥 친한에 쓰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여기랑 무조건 해라고 하는 게 지정감사제거든요. 근데 이런 거 좀 빼주는 거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워낙 잘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주주들과 잘 소통하고 있는 기업이라 그러면은 지정감사에서 면제하는 심사를 했을 때 가점을 부여하겠다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거래소에서 부과하는 연 부과금 같은 경우도 기업 밸류업 만드느라 뭐 돈도 좀 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면제도 좀 해주고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이런 그 공시를 작성을 하고 아까 그 PDF도 보니까 되게 막 화려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기업들은 어떤 내용을 여기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은 가이드라인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세부적으로 진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순서로 좀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은 기업가치제고 계획의 특징은 자율성입니다. 자율성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강제로 뭘 하라 그러면 형식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기준 피해가죠. 기준을 그러니까 기준만 지키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가치제고를 수립을 할 때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 니네가 돈 투자자들한테 받으려면 뭘 얘기해야 되는지 제일 잘하는 건 너 아니냐.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이걸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라고만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투자를 받는데 제가 좀 잘난 사람입니다. 제가 좀 돈이 많습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아요. 아는 사람이 많아요. 요걸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당신의 투자금을 받게 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해 나갈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비즈니스를 해 나가서 이만큼을 벌고 이만큼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부분들이 담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미래지향성을 좀 중점적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 계획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라 그러는 건데 이거를 기업들은 사실 좀 부담스러워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못 지키면 혼날까 봐. 맞아요.
그러니까 미래 계획을 세워야만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알겠는데 네. 이거를 계획가지고 했다가 좀 안 지켜지면 혼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자율성이 없다면 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더 소극적으로 되는 거고 그러니까 미래 계획이 이만큼 있는데 그 못 지키면 혼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보다 훨씬 더 보수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거기에서 정말 그 현실이 잘 반영이 안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런 부분들은 미래지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그 계획이 틀렸다고 해서 니네 공시 위반 아니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공시 같은 경우는 얘기를 했으면 지켜야 되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 매출액 뭐 새로 신규 계약 땄는데요 1조짜리 땄어요. 그거 거짓말 하면 안 되죠. 그래놓고서 나중에 보니까 이거 아니네요. 이러면은 벌점 맞거든요. 네. 그럼 공시에서 불이익을 받아요. 근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미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페널티를 주진 않아요. 네. 다만 그러면 저건 있죠. 왜 계획을 그렇게 세웠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듯이 네. 그 계획이 달성되지 못했을 때 그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는 있죠. 네. 그것도 어떻게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합성은 뭐냐면은 이게 우리나라의 공시가 되게 많아요. 그래요? 지배구조 보고서도 있고 사업 보고서도 있고 네. 뭐 이것저것 되게 많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기업이라는 거는 그렇게 분절화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을 담도록 하기 위해서 종합성이라는 걸 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업별로 회사마다 이런 사정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여기서 뭐 나는 뭐 이런 내용이 좀 중요한 기업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뭐 그 되게 잘 나가는 게임 회사야. 네. 게임 개발해가지고 뭐 하는 그런 회사인데 거기 빌딩 몇 개 갖고 있는지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상관없죠. 상관없을 수도 게임이 있잖아요. 잘 팔려야죠. 게임이 잘 팔리는 네.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내가 부동산 임대 사업자야. 그럼 부동산이 많아야죠. 부동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담겨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세부 내용이나 서술 방식에 있어서 기업 특성을 고려해서 강조할 부분을 선정한다. 네.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 이사회 책임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러면 그 기업의 계획을 세우고 지켜가는 과정을 누가 하는 것인가? 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사장님이 하죠. 그렇죠. 근데 사장님은 사실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경영자죠. 예, 그러면 회사의 거버넌스의 주체는 누가 돼야 되느냐는 결국 주주들에게 선임된 이사회가 하는 거고 네. 이사회에서 선임된 CEO에게 경영을 맡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 가치 제고 프로그램의 책임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사회라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이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것으로 돼 있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도 이사회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기업 가치 제고의 핵심적인 특징은 이사회 책임이 되게 강조돼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그러면은 거기에서 진짜 세부적으로 네.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FN 가이드에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내놨습니다. 네. FN 가이드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증권 정보 관련한 내용들을 비즈니스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 기업에서 뭐라고 지금 그 계획을 발표를 했냐면은 우리는 이익을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그 번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ROE가 네.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딴 데 가서 버는 돈보다 이 기업에다가 투자를 했을 때 이 돈을 가지고 기업이 얼마를 버느냐. 네. 요게 ROE라 그랬잖아요. 자본 비용이라는 거는 주주들이 생각했을 때 이 돈 딴 데 투자하면 얼마쯤 돼요? 네. 라는 것보다 저희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ROE가 높아요. 근데 우리는 이익 대비를 하나, 네. 자산 대비를 하나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요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코스피 PER,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코스피 PER이 13.2인데 네. 우리 회사는 10.3밖에 안 돼요. 오. 그러니까 한국은 원래 PER이 높지 않은데 네. 그거 대비해서도 우리 회사는 10.3밖에 안 돼요.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PBR 같은 경우도 코스닥 기준보다는 2.08보다는 낮은 1.2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돈도 좀 벌고 자본이익보다도 더 많은 ROE를 내고 있는데 네. 우리 회사는 주가가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걸 왜 그렇다고 생각하냐? 본인들의 해석이요? 예. 네. 그러니까 주주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는요 돈도 잘 벌고요 자본이익보다 뭐 ROE도 높아요. 우리 컨콜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네, 해본데 돈 잘 벌었고요. 그동안 투자도 잘했습니다라는 네. 얘기잖아요. 근데 그럼 주주 입장에서 가격은 왜 이래요? 그럼 주가는요? 그거는 뭐 사고 파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한 거지 뭐 내가 어떻게 하나?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면 스스로 우리는 왜 그럴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를 주주들은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FN 가이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성장성에 대한 시장 평가가 저조한 것 같다.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성장할지에 대해서 시장이 별로 신뢰하지 않는 것 같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가가 저평가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주들은 또 물어보겠죠. 니네 성장성이 어떻길래 시장의 평가가 저조한 거야? 그렇죠. 라고 물어보겠죠. 네. 거기에 대한 답도 나와 있습니다. 너 그동안 왜 그렇게 됐니? 라고 했더니 과거에 내가 성장 전략을 냈었는데 네. 이행에 실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우리가 성장성 전략을 세운 거를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들을 우리가 투자자들한테 잘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뭘 한다 그랬다? 뭘 실패했니? 네. 궁금하네요.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얘기한 게 IPO를 할 때 우리가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B2C 사업을 크게 하기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리포트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마이데이터 사업은 개인들의 어떤 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하는 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마이데이터 사업들의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맞는 증권 정보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 대고객, 개인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려고 해요. 말이 되는 것 같아. 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해외 투자 정보. 요즘에 미국 주식들 많이 하시죠? 해외 투자 많이 하시죠? 지금은 국내 주식 관련한 서비스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외 투자 정보, 개인을 강화를 해서 이거를 좀 더 사업을 키워보겠습니다. 얘기되죠? 되죠. 얘기되죠? 네. 그리고 AI 기반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해 볼게요. 이거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훨씬 더 좋은 양질의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사업을 해볼게요. 네. 라고 해서 얘기가 되는 것 같아. 네. 라고 IPO 당시에 얘기를 했었는데 아. 잘 안 됐다. 외형 성장에 실패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주주들이 보기에는 처음에 그때 당시에 얘기할 때 이른바 가이던스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돈을 벌 거예요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달성이 안 된 거예요. 상장할 때 그렇게 멋있는 얘기 많이 하더니 지금 뭐 했습니까? 이거네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는 그럼 왜 그랬는지에 네. 대해서 또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그 다음 가이던스가 되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소통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얘기 다 해놓고서 그 다음에 네.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소통이 부족하다 보니까 신뢰도가 하락했다고 판단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FM 가이드는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짤 때 그 제시했던 성장 전략 달성이 미흡했고 외형 성장에 실패했고 투자자와의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는 신규 성장 전략이 필요한 것 같고 네. 여기에 더해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면서 우리가 기업 가치를 높여보겠습니다라고 이제 짜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신규 성장 동력이 뭔지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전에 했던 게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소통 강화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수준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까 미래지향성이 기업 재고 가이드라인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 그랬잖아요. 기업 가치 제고 방안에는 그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산 효율성과 수익성, ROE를 성장 단계 유지 및 장기적으로 향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현재 13.5%인데 18%로 올리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네. 매출 연평균 15% 올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배당 성향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가 있죠? 어떻게 해서 금융정보 서비스 부분의 신규 고객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 강화를 통해서 외형 성장에 집중하는 거, 네. 그리고 기존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장기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거, 그리고 주주 환원과 관련한 부분들을 늘리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기업들이 좀 자율적으로 본인들의 목표를 설정해보자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득 저 같은 불충한 사람들이 드는 생각이 나는 내년에 매출액이 100% 올라요. 나는 막 이렇게 막 굉장히 화려하게 꾸밀까봐 걱정돼요. 있죠. 있겠죠? 예. 그 신뢰가 네. 누구에게나 중요한 건 아닙니다. 신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익 100% 올리겠습니다. 번 돈 200%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제가 다 배당 드리겠습니다. 네.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분들이 진짜 그 계획을 달성하려고 그걸 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러면 이제 뭔가 주가를 확 띄워가지고 이 주가를 가지고 내가 주식을 다 팔고 나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주식 팔고 나가면 되기 때문에 신뢰가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렇죠. 지금 당장 주가만 오르면 되는 거니까. 네. 이게 꼭 지금 당장 주가만 올라서 좋은 사람들은 단기 투자자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 대주주들이 단기로 투자할 거라 그러면 그렇죠. 제일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주식이 제일 많기 때문에. 네. 그럼 그럴 때에는
불성실 공시라든지 공시 위반으로 보진 않는다라는 얘기를 아까 좀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사업을 하다가 중대한 변경이 생겨서 그런 거라 그러면은 변경사항을 상세하게 구제를 하도록 하는 걸로 돼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 네. 근데 이거 기업 가치 제고 공시를 통해 가지고 이걸 악용을 해 가지고 주가를 띄워 가지고 팔려고 하는 그런 이건 주가 불공정 거래잖아요. 주식 불공정 거래, 네. 시세 조정,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불공정 거래, 그러니까 이건 주가 조작에 해당이 돼요. 네. 이거는 공시의 영역이 아니라 아, 그러네요. 공시의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형사 처벌을 해야 되는 불공정 거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걸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을 하게 돼요. 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그게 진심으로 계획을 그렇게 세웠었는지 아니면은 한번 해먹으려고 그 계획을 세웠는지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거잖아요. 의도를 아는 게 제일 어렵죠. 의도를 아는 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근데 뭐 그럴 수 있죠. 장밋빛 미래를 그려 해놓고 그리고 그게 안 지켜졌어. 네. 근데 그 사이에서 주가 올라가지고 좀 다 팔아먹었어. 네.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나는 진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네. 진심으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가 지금 애가 결혼을 해가지고 전세금을 내줘야 돼갖고 어쩔 수 없이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신뢰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변경 사항들이 잘 안 지켜졌을 때 오히려 기업이 내가 주가 조작을 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상세하게 이거를 리즈너블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있고 그게 아니라 진짜 뭔가 의도가 있다. 걔네들은 수사 받아야죠. 그렇죠. 이거는 주가 불공정 거래로 엄중하게 수사를 받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이 기업 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게 된다 그러면은 훨씬 더 이거를 잡는 사람, 그러니까 잡아야 되는 정부 부처들이 훨씬 더 눈에 불을 켜고 그 부분을 지켜봐서 주가 조작으로 처벌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이 것들이 모여서 우리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올해 초에 밸류업 테마주가 있었습니다. 있었죠. 지주사, 네. 은행, 뭐 저PBR주, 네. 저PBR주 딱 계산해 뽑아 보면은 막 건설주 엄청 나옵니다. 네. 건설주가 PBR이 낮으니까 이게 밸류업이 될 거다? 아니죠. 그게 아니죠. 건설업 같은 경우는 원래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사업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PBR이 원래 평균적으로 낮게 나타나는데 뭐 이런 걸 가지고 테마주로 움직일 건 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은행, 보험, 자동차, 지주사 이런 데 주가가 많이 올랐고 그리고 뭐 주가가 근데 갑자기 또 이게 테마주로 오르니까 떨어지니까 뭐 밸류업 약발 다 떨어졌냐 뭐 이런 시작도 안 했는데 약발 다 떨어졌냐 뭐 이런 얘기는 좀 있었는데 취재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은 꽤 여기에 유의미하게 자금 유입이 많이 됐어요. 왜냐 그러면은 이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이란 나라를 우리만큼 상세하게 알지 못하잖아요. 네. 그럼 투자를 할 때 일종의 스탠다드가 필요해요. 그래갖고 좀 어느 정도 규격에 맞아야 외국인들을 보고서도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가는 이유가 외국 나가서 프랜차이즈 음식점 가는 이유가 네. 그러니까 현지에 있는 진짜 전통식장에 갔을 때는 그 맛을 내가 좀 불확실성이 크잖아요. 리스크가 커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 좀 맥도날드다. 어. 뭐 조금 다르긴 하겠지.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신뢰의 네.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글로벌 스탠다드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봤을 때 야 한국이 그 전에 배당 주주 환원도 좀 약하고 ROE도 좀 낮고 네. 돈을 잘 버는 것도 잘 버는 거지만 반 돈을 이렇게 쌓아놓고서 수익을 투자를 안 한다거나 네. 돌려주지도 않는다거나 그런 게 있었는데 밸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걸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가 그럴 쪽으로 유도를 한다? 그러면 자기들한테는 익숙한 환경인 거예요. 예를 들어 미국 투자자다. 네.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공시들 많이 하니까 그리고 일본에서도 그런 공시 막 하고서 기업들이 막 움직이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 그거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거 하면은 안 그래도 한국 저런 문제가 있어갖고 내가 조금 사기가 좀 그랬었는데 그거 한다 그러면 난 오케이. 그러고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수급적인 측면이 좀 있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진짜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은 투자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투자 문화가 바뀌는 게 있고 기업들이 주주를 대하는 문화가 바뀌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주주가 경영을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나머지는 손님이고 네. 자기가 주인인 경우가 있어요. 네.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이걸 왜 줘야 돼? 라는 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은 네. 월급입니다. 그렇죠. 네. 회사에 쌓인 돈이 아니고 네. 법인의 자금이 아니고 자기 월급으로 받아가는 게 자기 인건비예요. 그렇죠. 회사에 쌓인 돈은 주주들의 투자금에다가 수익이 더해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집에서 생각하듯이 돈을 벌어가지고 아껴가지고 야무지게 모아. 가게에선 되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기업은 도구예요. 네.
돈을 벌기 위한 도구기 때문에 그냥 돈을 쌓아놓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야 내가 돈 열심히 벌었으니까 나는 이렇게 많이 모아놔야지 네. 라는 인식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ROE를 떨어뜨리고 주주환원을 안 하게 하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근데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인식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 기업이라는, 그러니까 기업을 하는 분도 그 인식이 없는 거예요. 네. 하는 분도 그 인식이 없으니까 이런 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우리는 비즈니스 플랜을 이렇게 짜야 되고 돈은 이렇게 벌어야 되고 번 돈은 어떻게 나눠야 되는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업의 경영 방식 그리고 이사회도 네. 이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있구나. 그러니까 대충 경영진이 안건 올리면은 알겠습니다 이거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야 이거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있구나. 그리고 그걸 설명해 줘야 되니까. 그걸 설명해 줘야 그걸 되니까. PPT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경영진한테도 진짜 그 사업 어떻게 해서 하려고 그런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봐야 그렇죠. 되고. 네. 근데 경영진이 좀 이상한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동도 걸어야 되고. 네. 그럼 그런 부분들을 주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내용도 본인들이 책임지고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바뀌는 거고. 네. 투자자들도 우리가 그전에는 등대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뭘 보고 투자해야 되느냐가 없으니까 그냥 하루하루 주가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오르면 올라서 불안하고 내리면 내려서 불안하고. 근데 모든 투자자가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 더 큰 돈을 투자해야 되고 조금 더 길게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런 가이던스가 제고가 되고 거기에 대한 이익이 어떻게 나한테 다시 환원이 되는지에 대한 그림이 그려질 때 그 자금을 보고서 그게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주식시장에서도 대주주가 주식 팔면 굉장히 골치 아파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를 그 기업의 가치를 믿고서 기다리는 주식들이 이렇게 있어야 네. 주가의 변동성이 위로 형성이 돼요. 그러네요. 이게 진짜 막 100에서 빵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나는 뭐 한 40 정도에 들고 있는데 한 80은 갈 것 같아. 네. 그러면 40에서 50에 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80 갈 때까지 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뭐 80 갈지 안 갈지 몰라갖고 60에 다 던진다. 그럼 60 못 들어요. 네. 근데 50에 들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들고 있다. 그럼 변동성이 60, 70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만약에 밸류 이상이 됐다. 네. 예를 들어 80 이상으로 막 주가가 오버슈팅 됐다. 그럼 빠질 수 있죠. 네. 근데 그거 빠지는 거는 기업가치 이상으로 돼서 판단하는 걸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50에 사서 80에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80이 될 때까지는 안 판다는 거죠. 그럼 주가 변동성이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라도 이 주가의 기업 가치가 위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펀더멘탈을 주가가 얼마나 반영하느냐에 대해서는 주가가 레벨업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도 이주호 기자나 저도 이거를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은 게 네. 결국은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기업이 어떻게 자기의 기업 가치를 올릴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 계획을 짜고 이행하는 과정을 정부나 한국거래소가 많이 도와주잖아요. 네. 그것도 있지만 투자자들에게도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투자자들한테 전달을 하는 데는 미디어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좀 소통이라는 게 뭐 기업이 투자자들과 매일 만나서 소통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시라는 형식을 통해서만 소통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좀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미디어들도 역할을 좀 많이 해줘야 되는 거고 주주들도 그러니까 오늘 주가 왜 올랐어요? 오늘 왜 빠졌어요?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거 왜 그 기업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계획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뉴스가 나오더라도 이 뉴스가 진행이 되면은 주가가 빠지는 건가요가 아니라 네.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 것인가에 좀 관심을 갖는 그런 문화 형성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업도 시장이 모르면 밸류업이 안 되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좀 그 기업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뭐 미디어에서도 좀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밸류업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될 예정이냐 계획도 있습니까? 예, 일단은 기업들이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내는 거는 지금 하나둘씩 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올해는 뭐 꽤 연말로 갈수록 점점 많은 기업들이 그걸 내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은 공시 교육은 5월 말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가서 이런 거 공시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진행을 좀 했었고요. 기업들도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예, 예. 그리고 컨설팅,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원래 학교에서만 배우면은 네. 잘 모릅니다. 그러면요? 앞에서 설명 들었을 때는 알아들은 척하지만 집에 네. 와서는 잘 몰라요. 학원 다시 가야 됩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를 스스로 좀 해봐야 되는 네. 개별적인 컨설팅들도 6월부터 좀 시행이 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게 한국 사람들만 보면은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돈만 가지고 움직이면은 내가 삼성전자 주식 팔고 하이닉스 주식 사면은 전반적인 코스피는 안 오릅니다.
그 정도 되시죠? 네, 내가 삼성전자를 팔고 SK 하이닉스를 살 때 내 삼성전자 주식을 외국인이 와서 외국 자금이 와서 사줘야 전반적으로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히 볼 수 있도록 외국 영문 공시가 6월부터 시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에 참여의 주체가 되는 이사회에 대한 안내도 6월부터 시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지수나 상품 개발 이거를 투자자들이 좀 묶어서 네. 투자할 수 있게 하려고 그러면 지수가 있어야 되고 지수를 만들어지게 되면 그거에 대한 ETF 상품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3분기에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만들어지고 ETF 금융상품은 4분기부터 추진된 예정입니다. 그리고 꼭 이거를 와서 영문 공시 보세요라는 것도 있겠지만 직접 나가는 해외 홍보 및 IR 지원 같은 경우에도 해외 나가서 네. 좀 기업들도 외국인 투자자들 앞에서 그런 거 좀 발표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해외 홍보 및 IR 지원 제도도 4분기부터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와, 그러면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업들은 좀 어떤 반응일까요? 어쨌든 이거 분위기가 이렇게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기는 해요. 인식들이 많이 바뀌긴 바뀌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아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내는 거잖아요. 네. 내면서 이제 대중적으로 투자자들한테 이걸 내용을 공개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처음 하는 입장에서 했다가 괜히 욕먹는 거 아니야? 그리고서 이제 남들 다 할 때 슬쩍 묻어가는 게 낫지. 네. 내가 먼저 하는 거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FM 가이드 관련해서도 뭐 신규 사업 관련한 얘기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얘기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걸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이걸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뭐 영업 기밀이라든지 성장 전략에 대한 회사의 전략을 노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그럼 어느 선까지를 투자자들과 소통해야 되는지를 알려면 이거를 완벽한 답을 한 번에 내놓을 수는 없어요. 네. 그리고 내가 나랑 별로 상관없는 것까지 너무 상세하게 기재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를 내가 기재를 해야 투자자들과 소통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 잡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렇게 눈치만 계속 보고 있는 누구는 얼만큼 하나 이런 상황들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오히려 한번 얘기를 하고 투자자들한테 의견을 듣고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도 보면서 저렇게 해서 소통해 가는구나 하면서 그걸 또 벤치마크하고 네.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뭘 냈더니 막 이거 봐라 이거 아무 의미 없다 이거 다 숨기려 그런다. 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좀 더 보수적으로 야 뭐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거 다 써. 그러면은 막 진짜 우리는 정말 페이지는 막 몇천 페이지 되는데 볼 거 하나도 없는. 네. 그리고 너무 많아서 뭐가 중요한지를 알 수 없는 그런 보고서를 보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좀 부족함이 있으면 이런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는 건 좋은데 뭐 그거를 진짜 뭐 야 얘네들은 이거를 뭐 의도를 의심한다거나 막 이거는 이게 부족하니까 잘못한 거야 처벌해야 돼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업들도 이제 처음 해보는 그런 그 어떤 계획이다 보니까 여기서 좀 더 서로 이런 부분들도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소통들은 계속 이어가는 게 좋겠지만 좀 더 이거를 좀 열심히 할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그 좀 긴 안목에서 이 재고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소통을 함께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와, 오늘 이렇게 그 밸류업 프로그램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A부터 Z까지 낱낱이 뜯어봤는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배당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배당주라고 하는 거는 기대되는 그 배당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그 수익률 밑으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주가가 빠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사서 기대되는 수익률까지는 안 팔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형성된다면 외국인들도 그러면 사서 안 팔고 우리들도 굳이 사서 팔 필요가 없으니까 안 팔고 그렇게 되는 좀 장기적으로 레벨업되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만큼 우리 투자자도 좀 긴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기업들도 긴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낱낱이 살펴봤고요. 권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